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달라지는 건 없죠. 시간이 단절돼서 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고요.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합니다. 2022년 시장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출발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오늘 또 귀한 두 분이 오셔서 새해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얘기를 잠깐 좀 먼저 리뷰를 해보면요. 보통은 2021년 한 해 시장이 어땠느냐 이렇게 소회를 여쭙는데 저희는 좀 당혹스럽게 해드리려고 올해 예측하셨던 것이 생각대로 이런 건 같다. 혹은 이런 건 생각과 좀 달리 가서 예측 범위를 벗어난 건 뭘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선엽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예상과 먼저 달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올 이제 역시 하반기 겸손하시네요. 보통은 예상과 같았던 걸 얘기하는데 네. 달랐던 걸 먼저 네. 말씀하시는군요. 하반기 때 사실 다소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 이 후유증들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과잉을 만들었던 부분을 놓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뼈아팠던 실수였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조업 국가로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소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이 놓치면서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달랐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금 고통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좀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좋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또 9월에 우리 또 박 전무님과 같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플랫폼이 이제 9월부터 규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최근에는 악재와 관련해서 이 악재들이 너무 과대 평가돼 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금 빗나갔었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닥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사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내내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한 수익률이 한 600% 정도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면피할 수 있는 그나마 저희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회고가 됩니다. 박세익 전무님은 2021년을 돌아보면서 적중한 거 먼저 말씀하실래요? 예상을 좀 빗나간 거 먼저 말씀하실래요? 적중한 거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겸손하지 못한 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맞은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자금을 안 받았었죠. 인피니티 투자자문 시절이었었는데 시장이 뭐 작년에 3,000포인트 간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강세론자였었지만 저희가 고객 자금이 과연 이 지수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 자금을 받지 않았었는데, 그때 1월 둘째 주에 뭐 삼성전자가 96,000원을 기록하고 현대차 28만 원 등등,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자금을 추가적인 자금을 받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잘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올해 시장 전체를 뭐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 즉 2,850 하단은, 그리고 위로는 플러스 한 15%에서 3,450. 올해는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울퉁불퉁한 장세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3,1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는 약세론자로 변신을 하고, 3,000포인트 밑으로 깨졌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실 때는 저는 강세론자로 변신한다. 이런 그 시황과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좀 잘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선엽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터지면서 리오프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해외 주식 중에는 뭐 카니발 크루즈 같은 그런 회사는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요. 그 8불이 깨졌던 주가가 30불이 넘어갔다가 최근에 18불까지 또 떨어졌었어요. 그런 식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하반기에 없었다. 그 부분이 제가 올해 시장 전망에서 좀 크게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분들보다도 시장에 대해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분들이죠.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 드리고, 자, 내년 전망 또 우린 가야 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몰아서, 호랑이의 기운 자체는 강한데 두 분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강세론자라고 시장에서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원한 강세론자가 어디 있고 영원한 약세론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 자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어서 강세론자로 분류가 되는데, 내년 시장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이 부분은 박세익 전무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내년 시장에 대한 그림이 사실 뭐 작년에 2021년도에 뭐 3,000포인트 갈 것 같고, 올해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고, 같은 그런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요, 솔직히. 예. 그래서 지수 밴드를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요. 단지 내년 테이퍼링이 끝나고 첫 금리 인상이 있는 전후로 해서 그때 한번 시장에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충격 역시 우리가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충격이지 이제 시장이 끝났어 하는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이제 첫 금리 인상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한 6월 전후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수비, 제가 항상 이제 공격과 수비를 늘 강조하는데, 네. 4월 달까지는 약간 공격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또 내년 5, 6, 7, 8 이때는 또 수비 마인드로 좀 전환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은 조금 또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작년에 올 초에 이제 자금 좀 받지 않으셨다는데, 작년 말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네, 기대감이 올해는 사실 기대감이 조금 낮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올 초만 하더라도 3,100 이상에서 올해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 65조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많이 사셨고. 네. 네. 바로 삼성전자도 뭐 12만 원 갈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시장은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인데, 뭐 조금 내년에 뭐 시장이 좀 폭락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해서 약간 비관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내년에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의 전환이죠.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거기 때문에요.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적이면서 친구이죠. 그래서 우리 박세익 전무님도 공수 전환을 잘해야 된다. 네. 공수라고 표현하시는 공격과 수비 얘기하신 이유는 본인이 볼을 열심히 차시기 때문에 전무님이 그것도 투자에도 접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선엽 센터장님은 내년 시장 큰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오늘 그 박세익 전무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올해도 지나보면 생각보다 전망을 그리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었고, 물론 이제 우리 박 전무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시장에 대해서 제일 적절하게 대응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컨닝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박 전무님 얘기를 여기서 좀 도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의 경로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익 전망치도 이렇습니다라고 할 텐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이제 앞서서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예상 가능성도 있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전망하신 모든 분들이 향후의 전망이 딱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1년 시장을 전망하기보다는 분기별로 끊어서 변수들을 점검을 해서 그 국면에 맞는 어떤 적합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오미크론이 지금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망과 관련해서 또 변수를 흔든다라면 우리 예상과는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상당 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약 또는 현재보다도 더 나은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현재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기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거보다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변화를 놓고 보면 이 변화가 우리 시장을 굉장히 예상보다 크게 땡길 수도 또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하고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하나로 예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젠 D램보다 비메모리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올해가 내년이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메모리 시장은 AI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고 거대하게 성장한다는 데서는 이견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커지는 시장에서 TSMC만큼 삼성전자가 역할을 못 해줬던 게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면 밸류에이션이 땡겨질 수 있는 첫 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전에 비해서 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 커지는 시장에서 각각의 기업들은 뭐 우리가 알기로는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반도체는 설계는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은 없는 팹리스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이 우리 삼성전자나 TSMC한테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어요. 즉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잘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저절로 기회가 올 수 있는 이제 한 군데 벤더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으니 이제는 벤더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 즉 TSMC보다 훨씬 더 뭐 앞선 기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TSMC만큼 뭐 패키징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전력을 좀 잡고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전보다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의외로 삼성전자가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쪽에서는 최근에 저는 놀라운 걸 본 게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 저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생사의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존에는 뜨뜻미지긴 했던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사생결단을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 시장이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내년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입이 가능한지 또 여기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부분이 있다라면 두 기업 다 모두 다 이전에 있던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내년 시장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러한 기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이게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어서 의외로 빠지는 시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또 양극단적인 시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변동성은 예측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회를 또 머금고 있다. 꼭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연간 전망 어렵다. 그러게요. 시장에 올해도 보면 2021년에는 BBIG였고 2021년에도 그런 테마나 흐름들이 정말 1년은 못 가는 것 같고요. 길어야 한 반년 혹은 이제 분기 단위로 왔기 때문에 분기 전략 짜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은 연간 전망이지만 분기 전략 연초에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박세익 전문님. 사실은 이제 올해 2021년에는 디커플링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들었고 미국은 잘 가는데 한국은 왜 이래? 네. 그게 해소될까와 함께 해소된다는 게 과연 그럼 미국은 죽쓰는데 우리만 잘 갈까? 미국이 꺾이면 또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 지금 뭐 버핏 인덱스로 봤을 때도 한참 이제 GDP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약간 워닝 시그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주식 시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상당히 강한 이유는 이익 증가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PER이 지금 겨우 이제 S&P 500 기준으로 2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좀 ROE가 낮은데 미국은 여전히 ROE도 뭐 22% 정도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PBR이 4.7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얼마 전에 약간 눌림목을 줬도 바로 그냥 신고가를 내버리잖아요. 이익의 모멘텀이 지속되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뭐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익의 모멘텀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 건가라고 봤을 때 그 페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줬는가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테이퍼링이 끝났던 2014년 10월 끝달까지 돈을 페드가 많이 풀어줬었죠. 그러고 나서 2015, 16, 17, 18년까지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왔었고 2018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국면까지 시장은 페드가 맞부려준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그 돈을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엄청난 돈을 뿌려줬잖아요. 그럼 이 엄청난 돈을 뿌려줬는데 이 돈들이 이미 시장에서 다 소진이 되고 개인들이 다 써버리고 경제는 끝났나라고 보면 아직까지 한참 이 돈들이 기업에 흘러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페드가 뿌려준 돈을 미국의 그런 자영업자,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한테까지 엄청난 돈을 뿌려줬잖아요. 이 돈들이 미국 기업한테 제일 먼저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와인잔에다가 위에서다 이렇게 술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있는 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걱정되는 게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고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국면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선엽 센터장님은 내년에 미국 연준의 지금은 뭐 시장에서는 3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4차례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못 올릴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과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갈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그 내년에 몇 번 올릴 거다라는 전망을 뭐 지금 상황에서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중반부터도 보셔서 알겠지만 연준의 말바꾸기가 거의 회의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내년에 3번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최근에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이렇게 내년에 3번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지금 연준이 말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시장에서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더 강하게 나가야 전체적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움직였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희들은 높다. 이렇게 현장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이 일단 테이퍼링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도 알고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별로 없지만 막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최근에 연준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를 단순히 물가만 보고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2월에 있었던 연준 회의를 잘 보시면 은근히 이 그 파월 의장이 시장에 메시지를 줬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시장이 안 빠지고 미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연준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분명히 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 단서를 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공급망과 관련된 물가는 완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년에는 수요도 강력하지만 노동시장의 회복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전의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물가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실제 고용이 회복되는, 자, 고용이라는 얘기는 경제 성장하고도 같은 얘기죠. 성장이 확인이 되는 것 보고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 혹시 6월에 올리게 될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알기로는 공급에 대한 변목 현상 때문에 오른 물가 때문이 아닌 실제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회복되는, 즉 경제가 성장한 걸 확인하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악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린 이걸 긴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을 때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2% 이상이 됐을 때를 그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2% 이상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하는 성장보다 더 강하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변동성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다르게 높은 거고요. 현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데 나름대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우려를 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제 내년 연초에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또 글로벌 물가에 대해서 물가 피크아웃 논란, 자, 물가가 이제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시장이 긍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이 우려가 다소 이제 시간이 가서 완화되지 않겠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연준은 기대 인플레를 꺾기를 일단 더 세게 얘기했다가 점차 풀어지는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성장을 받고 이 성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변동성 요인은 되더라도 방향성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점도표라는 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뭐 급격한 뭐가 나와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지만 다시 돈 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리는 시점을 대략 한 6월 정도로 네. 여름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전무님도. 네. 물론 이제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요. 박세익 전문의께 외국인들 관련된 수급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뭐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영향을 크게 받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된 시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연말에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다시 사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변화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과거 그 외국인들의 전략이 한국 시장이 고성장할 때는 한국 마켓 전체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뭐 벌써 한 10년 된 얘기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할 때는 걔네들도 한국 전체적인 뭐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높여야 될 때는 ETF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너네들이 알파를 낼 수 있는 기업만 찾아서 좀 투자해줘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익 성장이 나오는 섹터와 기업에 골라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내년에도 그런 알파 기업을 이제 찾을 건데, 큰 그림에서는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고 회복할 때는 외국계 뭐 JP 모간이나 그런 골드만삭스의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국면에서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디벨롭 마켓, 선진국 비중을 높이라라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메나 사태 같은 게 있고 난 이후로 서서히 이제 전략이 바뀌면서 그 미국이 뿌려준 그런 달러의 낙수 효과가 이제 이머징으로 간다 했을 때 걔네들이 DM 마켓보다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6년 8월 달에 나왔던 JP 모간의 보고서가 이제는 디벨롭 마켓을 줄이고 한국의 반도체를 사고 이머징 마켓에 그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였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반도체 붐이 있었던 거군요. 네, 네. 2016년, 17년, 18년까지 그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외국인들의 굉장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도표 얘기하면서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라고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5%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페드의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한 6번 올려도 돼요. 네, 6번 올려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시장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 폭락을 했던 게 99년 닷컴버블 있고 나서 그때는 페드의 금리가 6.5%였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바로 직전에는 페드의 금리가 5.25%. 그럼 왜 이 금리가 올리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가 이르렀을 때 이제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식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금리 픽스드 인컴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그 임계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임계점이 지금은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경우에는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S&P 500이 거의 20% 빠지죠.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2%를 찍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계속 이제 그 임계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 확정 수익이 이제 배당 수익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평균적인 배당이 2.5% 정도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5%를 넘어서면서 3%를 찍어버리니까 시장이 박살났었잖아요. 2018년도에. 네, 그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기업의 이익 규모랑 그 배당 수준이라면 페드가 금리를 6번, 7번 정도 올리는 내년부터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단 그 대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쪽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을 많이 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올해만큼 그렇게 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팔지 않는다는 거는 산다는 건가요? 올해 조금 이제 뒷부분 얘기가 될 수도 예.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전체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장주는 테슬라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의 그 스토리 안에서 엔비디아까지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날아갔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년 내후년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애플의 전기차, 애플의 이제 XR, VR 이런 것들이 내년 말 그리고 전기차는 내후년, 2024년. 주식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지수가 밴드가 얼마고 외국인이 과연 살까 안 살까 이것보다도 어떤 섹터에서 고성장이 나올까라고 보면 이번에는 그동안에 테슬라가 대장 역할을 했다면 애플 스토리가 내년 내후년을 조금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2022년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이선엽 센터장님 두 분 함께 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전망들과 변수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느 정도 눈여겨보면서 필요하면 사면 되지? 이런 섹터에 대한 다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여기도 이제 올해 굉장히 좀 히트친 종목 또 아쉬웠던 종목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예, 기대되는 섹터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섹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선엽 센터장님은 내년에 키워드들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그 박 전무님께서 얘기하신 네. 부분과 저도 좀 일맥상통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하드웨어를 되게 잘하는 국가입니다. 잘 만들어요. 뭐 미국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라면 올해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잘 만들었던 기업들이 사실 부진했던 게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왔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현실화될 수 없고 발전하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거기와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IT 쪽에서도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그룹주라든가 네. LG그룹주 안에서도 뭐 전자라든가 이노텍 이런 데들이 있을 거고 삼성 쪽에서는 이제 뭐 전기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데 글로벌적으로 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자동차 쪽에서도 저는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오히려 자동차 안에서도 뭐 자율주행과 이런 것 또는 전기차가 됐을 때 특화될 수 있는 뭐 만도 관련이라든가 또 뭐 오토헤버 아니면 이런 위아 뭐 이런 기업들류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 현대 뭐 기아차 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IT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내년 시장이 될 거라고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뭐 추천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앞서도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거대 기업이었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쨌든 주가 측면을 놓고 보면 여기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바뀌는 세상에서 이제 단순히 이전에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커가는 시장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최적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뭐 현재까지 이루고만 놓고는만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현재 사업 구조, 뭐 인사 발령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을 주목해야 된다. 네. IT, 자동차. 그러면 올해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한 시장이었나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못 갔던 시장이었나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는 계속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쪽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플랫폼 중심으로 움직였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게임주 네. 관련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또 하드웨어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부진한 것 같았지만 하반기는 최고 많이 올랐어요. 한 40% 가까이 올랐죠. 놓고 보면 시기별로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들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장을 놓고 보고도 딱 이게 주도해서 1년 내내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서서 저희들도 전망을 할 때 분기별로 끊어서 그 분기 안에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2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섹터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재익 전무님은 앞서 이제 세계 어쨌든 자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시총이나 기술력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뉴욕 증시니까요, 그죠? 거기서 네. 글로벌 증시에서 테슬라의 그 이슈가 2021년을 이끌었다면 2022년에는 애플로 대표되는 그런 산업이 갈 거라고 보셨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사실은 서학기미보다는 국내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국내 그러면 산업의 추이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런 쪽에서 섹터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애플의 밸류 체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당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LG 노텍이라든지 네. 그런 부품들이 이제 좀 많이 쓰이고 있겠죠. 쓰이고 있는데 내년 VR, XR 그리고 애플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애플의 전기차를 개발을 6개월 개발하고 내놓지는 않잖아요. 예, 최소한 이제 3년 동안 개발을 하고 완성차를 내놓을 건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벌써 이렇게 다 소집해서 그 개발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애플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 LG그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참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조그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라 애플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로 기판이라든지 등등 보면 엄청난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애플의 밸류 체인에 있는 또 입신정밀이라는 중국 기업도 한번 공부를 해봤었어요. 네, 공부를 해봤더니 에어팟인가요? 네, 네. 그걸 이제 독점 생산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시총이 6조에서 거의 50조 넘어가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4년 만에 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밸류 체인을 공부를 하는데 단지 이제 뭐 VR, XR이라든지 전기차는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이런 때 움직이는 주가는 약간 스토리에 의한 주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제품들 그게 이번에 전기차였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신차 판매에서 거의 20% 차지할 정도로 그런 이제 초기 라이프 프로덕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품 수명 주기에서 한 20% 시장 침투율이 있었을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지금 제가 살짝 봤거든요. 두 분 다 이제 폴더블 폰을 안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지금 한 명 쓰고 있나? 근데 이제 G 플립의 어떤 그런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하다가,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들면 삼성으로부터 패널을 받아서 만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니야. 폴더블 그거는 무거워서 안 돼. 앞으로 안 쓸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과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0명 중에 이제 1명, 2명, 3명이 폴더블 폰을 이제 본격적으로 쓴다면 내년 주식 시장에서 이 폴더블 관련 그런 기업들이 또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생충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올라만 오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네.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의 인기에 저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보다도 드라마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면 한국의 드라마가 제일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의 음식료입니다. 음식료요? 네. 예. 한국의 음식료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의하면서 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료 기업들 몇 개 공부하고 왔었거든요. 콘텐츠라 그럴 줄 알았지만 그러면 이제 부가적으로 한류 때문에 음식료가 뭐 라면 팔리듯이 네. 수요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먹는 거에 제일 사람들이 민감한데 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정말 한국 사람들 멋있고 참 세련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사 먹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식당 하는 그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스시를 먹는 걸 약간 미들 클래스 이상에서 먹는 고급 음식으로 생각했다면 이미 미국에서 K푸드 한국 음식이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국의 음식료 보면 최근에 한국의 음식료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드라마 속에서 뭘 먹나 이거 찾아봐야겠는데 네. 혹은 이제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네, 이런 기업들. 그러게요. 우리 박세익 전무님은 본인 휴대폰은 꺼내놓지도 않으시면서 센터장님이랑 저랑 휴대폰 이렇게 보고 이분들은 아직도 뭐 그냥 플랫네 이러시면서 본인 휴대폰은 꺼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고수십니다. 저는 아직 노예 계약이 남아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가겠죠. 편해지면요. 네. 내년 사실 키워드를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들을 이제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 추천하는 거를 이제 애써서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열심히 만드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뭘 얘기하시나 한번 좀 보면요. 역시 뭐 제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이름들은요. 반도체, 뭐 IT, 그다음에 2차 전지, 게임, 플랫폼,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이 주류입니다. 뭐 금융, 은행, 유통 이런 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 IT, 2차 전지, 콘텐츠 이 정도 얘기를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시각이나 포인트는 들었고 시장이 궁금해하는 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뷰를 좀 들어볼게요. 이선엽 센터장님. 네. 올해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면서 작년 말에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확 올라온 게 이제 메타버스 플러스 NFT입니다. 네. 그리고 게임과 플랫폼을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뭐 이들 회사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 2022년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메타버스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였었지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안 계셨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말 그대로 이제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던 인터넷 세상이 어떻게 크는지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시장이 커가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들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커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심들이 많았었어요. 예. 또 단순히 시장이 크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었는데 NFT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될 수 있구나라는 네.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 가능성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단순히 메타버스 시장, NFT 이런 관점보다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전무님이나 센터장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돈을 안 쓸 것 같은데 돈을 쓰고 값이 형성되더라. 그렇죠? 네, 이미 되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나이키 하나만 하더라도 네. 이전에는 운동화 하나를 팔아도 오프라인에서 팔았지만 네. 이제 온라인에서 파는 시대가 됐고 명품들도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최적화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메타버스 NFT가 아니라 이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그 관련 기업들이 최적화되면서 저는 종목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타버스다, 네. NFT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열리는 것도 확인했고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최적화되는 기업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사업을 펼치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는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전무님. 지금 하반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괜찮았던 거는 삼성전자가 전면에 나서면서 반도체 네. 그게 좀 확산되면서 IT 핸드셋 올라와서 사실 조금 선방하면서 끝내잖아요. 2021년을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이제 주도주 가능성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아닙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2022년 시각하고요. 자동차는 당연히 뭐 전기차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또 연말에 좀 부정적 노이즈로 좀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네. 그 친환경차까지 좀 연결해줘서 자동차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자동차 섹터 자체는 뭐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수소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팔린 수소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2만 대에서 한국이 이제 1만 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섹터를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나스닥에서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찾거든요. 나스닥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는 엄청난 대장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일면서 애플이라는 대장주가 있었듯이 나스닥에서 지금 수소 관련한 그런 큰 대장주를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 수소 관련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내연기관에서 쫓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바로 중국도 전기차로 바로 점프업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G2 국가가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조금 나중에 몇 년 뒤에 봐도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출시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1이 됐었거든요. 그런 모멘텀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주가가 그때 거의 2배 반 정도, 2.5배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에서 약간 뒤처진 모습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삼성전자 역시 애플이 만든 iOS라는 그런 앱상에서의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어쨌든 1등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현대차가 과연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전기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켓쉐어 탑티어에 올라서기 힘든가라고 보면 저는 최근에 나온 현대차의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의 성능이라든지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2022년 성공투자 전략으로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반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끝내야 돼요. 예, 욕심 내려놓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분기별 전략 이런 것들은 2022년 새해에
다시 또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이 내용을 또 올립니다. 몇 번씩 좀 돌려보시면서 깊은 의미를 좀 되새겨보시면 내년에 2022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